2교시 문제입니다. 자, 고체 연소 영향을 주는 변수. 야, 이것도 좀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외워서 현장 가서 이걸 보자마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은 몰라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계, 설계 프로그램 유효성 확인.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유효성 확인 그 앞에, 설계 프로그램 그 매뉴얼이죠. 확인해야 될 사항 15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자주 나오죠. 그 확인사항 15가지가 25점짜리로 나왔었죠? 몇 해 전에. 그게 왜 15가지가 25점짜리로 나왔을까? 단순히 15개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 특피 재현에 대해서 나왔고. 자, 재현구역 선정.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그러니까 이게 NFTC, PC로 바뀌면서 이 재현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재현이.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또 뜯어져 나갔죠? 창고 시설이 또 뜯어져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스프링클러도 약간씩 이제 뜯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재현도 이제 비상용 승강기가 공동주택으로 이제 뜯어져 나가면서 특비 재현에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거 되게 좀 뭐랄까, 격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법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 간이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나, 간이가? 6번에 나오죠. 간이 스프링클러도 그래요. 이게 이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시행이에요. 올해 12월부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간이는. 하여튼, 재현. 자, 설치 기준을 이제 쓰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죠, 좀 이따가. 자, 위험물 제조소 등 인근의 건축물 사이의 안전거리.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위험물 문제가 설명하고, 일단 설명하래요. 담 높이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산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꼽사리 껴가지고 물어봤죠. 자, 퓨즈 블링크. 그 열반응 시험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또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헤드 관련해서는요, 시험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이 있는데 계속 나올 거예요. 헤드 시험 방법 계속 나올 겁니다.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상수도 직결형. 소방용 밸브의 성능 인증, 요 개폐 밸브 구조를 물어봤어요. 자, 얘 순서를 기술하고 개폐 밸브 구조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문제 앞뒤에. 그 연관성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연관성 없이 그냥 이거 물어봤네 쓰고 이거 물어봤네 쓰고 하면,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성능 인증 이 개폐 밸브 구조를 잘 쓰면 점수를 잘 주지. 근데 이거 누가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외우고 있나요? 이거 외우고 있나? 못 외우잖아요. 연관성을 찾아야 돼. 뭐가 관련이 있는지. 그게 차별화예요. 다른 게 차별화가 아니라. 그걸 답안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술사냐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고체 연소에 영향을 주는 변수. 요거 좀 어렵더라고요, 좀. 그 표면적대 질량비. 표면적대 질량비. 그 혹시 그 기억나세요? 우리 수업 때 가스계에서 그 신부화재, CO2 신부화재를 보면
방출계수가 표면화제는 어떻게 했어요? 똥꼬파시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최적이 늘어날수록 얘는 줄어들고, 최적은 커집니다. 밑으로 갈수록 얘는 감소하고요. 심부화제는 얘는 뭐 따로 최적이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그럼 얘는 왜 최적이 늘어나는데 방출계수가 줄어드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표면적 대 질량비. 단순히 얘는 최적인 거고요. 얘는 질량비예요, 질량. 응? 왜 방출계수가 방어 최적이 늘어나는데 왜 방출계수가 줄어드냐 이거지. 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표면적이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얘가 방출계수가 낮아도 방어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고체 연소에 영향을 주는 이제는, 저는 항상 문제 위에다가 좀 개념을 좀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성을 좀 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앞으로 난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거를 개념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야 내 논리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개념이 내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나도 모르게 시험장에서 급하니까 막 아는 대로 막 쓴단 말이야. 막 집어넣는다고. 근데 개념을 딱 잡아놓으면은 내가 저 위에다 저 말을 써놨지. 그럼 저거와 관련된 내용을 밑에 쓰게 돼요. 그게 논리거든요. 흐름이고. 그러면 저는 뭘 썼냐면 가연물과 산소와의 접촉 표면적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공기 유입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고체 가연물의 재료 특성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걸 쓸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왜 이걸 썼는지 한번 보자고요. 표면적 대 질량비와의 관계. 자, 질량은 같습니다. 얘를 쪼갠 거예요. 얘를 계속 쪼갠 겁니다. 질량은 같아요. 그죠? 근데 표면적은 늘어났죠. 자, 1번에 보세요. 큰 고체 가연물은 작은 고체 가연물보다 표면적 대 질량비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큰 고체 가연물은 요거 하나, 작은 고체 가연물보다 표면적 대 질량비가 작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저기 북극에 사는 펭귄이나 물개가 아니라 뭐지 이거? 바다표범, 곰 덩치가 다 크잖아요. 얘네들이 왜 덩치가 크냐 이거지. 왜요? 노출되는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차가운 공기와에 노출되는 표면적을 줄이려고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잖아. 질량이 많이 나가는 애들이 공기와에 추우니까 자기도 자꾸 질량을 늘리는 거지. 그 반대로 질량이 줄어들면 뭐예요? 공기와의 접촉 표면적이 커진다는 거지. 그 잘게 쪼개니까 공기와의 접촉 표면적이 커진 거예요. 같은 질량인데도. 그러면 얘는 만약에 얘가 가루다. 똑같은 1kg의 가루다. 더 잘 타죠? 분체가 덜 잘 타고 얘가 만약에 공기 중에 떠 있다? 그럼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연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그게 분진 폭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과 질량비가 어떤 관계가 있냐. 연소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 그 연소 속도를 좌우하는 게 뭐냐? 이 표면적과 공기와의 접촉 표면적이 커진다라는 거지.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 방향성과의 관계. 요거는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얘가 연소 확대가 되느냐? 이제 상방향 연소 확대죠. 근데 공기 인입이 이렇게 됩니다. 상방향 연소 확대는. 그러면 얘는 일로 타 올라가고 공기가 들어와. 그럼 어때요? 더 빨리 올라가겠죠.
얘는 이쪽으로 지금 화염이 가고 있어. 근데 바람도 일로 불어주네? 더 빨리 가겠죠. 그래서 순풍 공기 인입이라고 한 거고요. 그럼 순풍 공기 인입일 때는 가열거리가 길어져서 연소를 촉진시킨다. 이 가열거리, 델타 F. 가열거리가 길어져서 연소를 촉진시키더라. 네, 미리 뭐예요? 이 재료를 가열해주는 거잖아요. 흡분 혼연배에서 분해, 그 재료의 표면 온도, 그 재료의 분해 온도까지 올려줘야 얘가 분해되잖아요. 그래야 가연소 혼합기가 형성되고 연소에 가담을 한단 말이지. 근데 가열거리가 만약에 짧다, 반대로 이렇게, 얘는 하방향 연소입니다. 하방향. 근데 공기 인입이 이렇게 돼. 그러면 가열거리가 짧잖아요. 그럼 어때? 여기가 예열이 안 되니까 분해가 더디겠죠. 그럼 연소를 더디게 하는 거지. 얘 마찬가지. 화염이 이리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리로 불고 있네. 화염이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열거리가 또 짧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인입이 역풍으로 작용했다. 역풍. 얘는 역풍. 아까는 순풍. 얘는 역풍. 그래서 역풍 공기 인입이다. 그러니까 공기와의 방향, 고체 가연물의 연소가 방향성, 어느 쪽으로, 상방향 연소냐 하방향 연소냐, 바람과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그 방향성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열 관성과의 관계. 자, 열 관성이 이제 발화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K로시라고. 그러면 열 관성 K, 얘를 이제 잘라서 보면 이제 열 전도하고 열 용량인데, 얘가 높으면 발화 시간이 이게 커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그럼 발화 시간이 길다는 건 뭐예요? 잘 탄다, 잘 안 탄다? 잘 안 탄다. 그러니까 발화에 필요한 시간이 길다라는 거잖아요. 열 관성이 크면 발화가 일어나는까지 걸리는 시간이 얘는 그만큼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TIG가 커진다는 의미가. 그러면 K가 크다, 열 전도도가 큰 거죠. 로시가 크다, 열 용량이 큰 겁니다. 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열 용량은. 그러면 불이 나한테 왔어. 이 목재한테, 야, 너 빨리 타 하고 뭐 라이터를 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잘 안 타. 왜 그래요? 얘는 열 용량이 크잖아, 목재는 일단. 그 다음에 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 그냥 금속. 열 전도율이 엄청 크죠. 얘는 열을 대면 되자마자 그냥 막 옆으로 막 이동시켜버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안 타는 거죠. 그러니까 K가 크다, 로시가 크다, 열 관성이 크다라는 의미는 발화 시간이 길다. 그래서 열 관성과 고체 연소와 무슨 관계다? 그래서 역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열 관성과 고체 연소와는 역의 관계다. 그래서 재료의 표면 온도, 재료의 표면 온도죠. 그러니까 이 목재가 분해되는 온도가 몇 도라고요? 240, 50도 정도 되죠. 목재 발화 온도는 몇 도 정도 돼요? 한 450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해가 돼야 발화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돼야. 그러면 그 목재, 또 다른 어떤 플라스틱, 여러 가지 가연물이 있잖아요. 고체 가연물. 그럼 그 고체 가연물이 분해가 되는 온도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연소를 하니까요. 근데 그 재료가 열관성이 크네요. 그러면 재료 표면 온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의관계라는 표현한 거고. 자, 난연제와의 관계는, 그 난연제가 뭐예요? 이 재료의 어떤 성분, 성질, 특성을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바꿨죠? 여기 L, 기화열을 높여준 거예요. 그 재료의 기화열을 높였다. 그럼 기화열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높이면
작아지죠. 질량 감소죠. 잘 안 탄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역의 관계다. 그러니까 난연제와 고체 연소는 역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요 가로 1번, 2번 자리는 키워드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냥 이거 쓰면 좋겠네? 그러면 이 역의관계라는 걸 탁 내가 여기서 끄집어내면 밑에 쓸 내용들이 명확해집니다. 역의관계를 쓰면 되잖아, 그냥. 외우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 공부했던. 그 난연제 관계에서는 산소 한 개 정도요? 네, LOI. 그런 것도 좀 집어주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난연제 성분을 넣어서 LOI를 키운 거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난연제가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 보면은 이 난연제를 첨가해서 불에 안 타게 했는데 어떻게 안 타게 했냐 이거지. 그 재료의 성질을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기화열을 키운 거다. 근데 이제 기화열을 내가 이제 쓸 거니까. 기화열을 높이는 방법으로 LOI를 높인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LOI를 높여서 재료의 기화열을 높인다. 꼭 LOI만 기화열을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이제 LOI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화열을 높이는 방법은 아까 방염이 그잖아요. 방염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화열을 높이는 방법을 그냥 만약에 생각나는 대로 쓰면 돼요. 밑에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죠. 밑에 쓰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를 뭘로 뽑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거대로 쓰면 되거든. 그냥 밑에는. 근데 이걸 막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외워지냐고요. 안 외워지지.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설계 프로그램 유효성 하기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거? 네? 왜 자꾸 나올까요, 이거? 이게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면은 공부를 안 해. 왜?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제낀다고 막. 또 나와. 예? 예전에 2019년도, 20년도에 한참 막 이슈가 돼가지고, 이거 법 바꾸네, 마네, 막 되게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KFI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근데 이 프로그램 인증받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이거 받는 성능 인증 기준을 바꾼다고 하니 이거 인증받은 업체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내가 생돈 들여가면서 인증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막 이슈가 됐다가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자, 유효성 확인, 소화약제, 검정기술 받은 거 써라. 기밀시험, 저장용기, 여기 저장용기가 이렇게 있죠. 집합관이 있고, 여기 안전밸브 있고. 자, 여기 선택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그 다음에 여기 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헤드가 있고. 기밀시험 어디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저장용기 이후부터. 저장용기 이후부터. 그러면은 이 연결배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저장용기 이후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분사헤드 이전. 여기 이전. 여기까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단을 밀폐. 그 다음에 98kPa를 압력을 넣어서 누설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방출 시험.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을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기밀 시험을 어떻게 할까? 아, 저장 연기 이후부터 헤드 전단까지 하는구나. 98이라는 숫자는 알아야겠죠. 98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한번 이미지화를 딱 시켜놓으면 저 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방출 시험은 10초 방출 방식이냐, 60초 방출 방식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초,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그럼 얘도 한번 좀 보세요. 10초에 1초면은 10%입니다. 60초에 10%면 얼마예요? 한 16% 되나? 14%, 15%. 하여튼 14, 15 되죠. 그럼 얘보단 얘가 레인지가 더 넓어요. 범위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2 신분은 이제 7분 방출, 2분 이내 30초 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출 압력은 각 분사 헤드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여기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 뭐 여러 개 있겠죠. 토너먼트 방식으로.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이제 표준 편차가 있고 약제 도달 시간, 방사에 대한 종료 시간에 대한 편차가 있다. 그게 각각 1초. 그러니까 이제 합이 2초다. 그런 내용인 거고. 그다음 방출량도 10% 이내여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 여기도 10% 이내죠. 두 개 비교해서. 자, 이 모형을 보면요. 분사헤드 방출 면적 시험을 보면은 이게 되게 모형이에요, 모형. 되게 작은 모형인데. 여기 헤드 보면은 이제 360도 분사 헤드가 있고, 이제 180도 분사 헤드가 있습니다. 그럼 가스계 분사 헤드가 약제가 어떻게 방사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물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헤드에서. 근데 가스계 방사 헤드는, 분사 헤드는 옆으로 가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360도라는 거는 이 헤드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옆으로 쫙 나가는 거고. 180도는 이제 저 모서리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쫙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CO2 같은 경우는 대기압에서 마이너스 79도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기가. 가스계 다 어디에 설치해요? 전자제품, 뭐 통신 장비 이런 데 설치한단 말이에요. 다이렉트로 떨어지면은 얘 그냥 다 어떻게 돼? 기기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형이다 보니까 요게 모서리에다가 이 원형 캔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불을 지피는 거지. N해탄을 넣어서. 그래서 불을 지펴서 얘가 개방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사 시험입니다. 헤드 분사 시험. 그 다음 소화 시험. 얘는 이제 실제 시험이죠. 소화 시험은. 어떻게 해요? 시험실에다가 목재, 막 해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A급 목재, 중압치료. 2개 하고, 또 B급. 여기 철판 떼기에다가 가연물 넣고, 또 태워. 약재 쏴. 한단 말이죠. 얘는 이제 실물 실험 맞아. 근데 이제 이 확인 시험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배관의 최적 있죠. 물론 기준에 있습니다. 150% 이내로 하라고. 그리고 수직 높이에 대한 어떤 최대 배관비 개념이 좀 뭐랄까. 이 KFI 인증 기준에 보면 좀 약해요. 약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기계실은 지하 3층에, 저장 용기실이 지하 3층에 있어. 방호 대상물이 10층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죠. 저장 용기실과 방호 대상물 간에. 그러니까 옆으로 거리가 먼 거는 좀 그나마 난데 수직 거리가 먼 거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2층이니까 볼수 있잖아요. 50.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어떤 건 50m로 인증받았고 어떤 건 100m, 심지어는 막 100m, 그러니까 200m도 있어. 인증받은 그 프로그램 보면.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인증받았으니까 어때요? 그거대로 배관 설계하고 레이아웃 하는 사람들. 나 이거 인증받은 제품 썼다. 그거대로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이 시험 방법에서는 배관의 수직 높이에 대한 시험이 없어요. 이 시험 방법 안에, 이 유효성 확인 시험 안에 이 수직 높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문제는. 다 어디서 쏘는 거야, 이거? 실험실에다가 안에다 들여놓고, 실험실이 뭐 10층에 있어요? 실험실이 어디 있어? 그냥 1층에 있는 거야, 1층에. 거기서 그냥 쏘는 거 옆에서 저장용기 놓고 쏘는 거죠. 불 다 꺼집니다, 이거. 그 프로그램대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다 꺼져요. 이 모형 테스트 하면. 그러니까 시험 방법 자체가, 유효성 확인하는 방법 자체에 이 최대 배관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설계 매뉴얼에 포함돼야 될 내용 15가지 중에 최대 배관비. 응? 내용적이죠. 그 다음에 수직 높이에 대한 고려. 거기에 보면 뭐 분기 T 있죠. T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T에 대한 내용이 왜 많냐면, 약재가 여기에 이 100%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만약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많아.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있는 방어 공간이 터진 거예요. 그럼 약재가 다 일로만 가요? 100% 일로만 가냐고. 여기 잔류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약재가 일로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배관 레이아웃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2019년? 20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개정 안에 실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험을 해야 된다. 라고. 근데 이제 그게 하여튼 업체들의 반발이 좀 심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 방법이 문제가 나오고 설치 기준이 문제가 나오고 하는 것들은 다 뭐다?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고려사항에다가 요걸 넣은 거예요. 배관 수직 높이 고려를 하자. 이게 높으면, 그러니까 그 액화가스 같은 경우 이 방호 공간에 어떤 상태로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액체 상태로 떨어져야 돼요. 가스 상태로 떨어지면 물론 뭐 효과는 있지만 떨어집니다. 효과가. 질시 효과가 또 떨어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빵 기화해야 돼요. 분사에 대해서 액체 상태로 나오자마자 기화를 해야 돼. 그래야 질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배관 최적도 크고, 약재도 중간에 이제 손실되는 게 많고, 하다 보면 여기서 가스가 그냥 실실실실 나오는 거지. 액체 상태로 안 나오고. 그래서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 넘어가고. 자, 3번. 자, 이게 설치 기준이죠. 이 설치 기준을, 이걸 또 잘 쓰면 되는데, 이걸 또 외운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설치 기준은.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알 것 같은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 안 써지는 게 설치 기준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 문제가. 자, 제형구역 선정.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하고 부속실하고 겸용을 해요. 그죠?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그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그 아파트 다 뭐야? 계단실 아파트. 비상용 승강기죠? 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속실이 겸용이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겸 부속실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얘가 어떻게 공동주택이 뜯어져 나가면서 제한 설비에 얘가 기준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뀔 거예요. 얘가 없어지고 얘가 공동주택으로 가면서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갔냐?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이 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이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공동주택 화재안전 기준으로 제한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피 제한에서는 얘가 이제 빠졌고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특피 제한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써준 거예요. 그다음에 유입공기 배출 방식의 종류, 뭐 수직풍도, 자연 배출, 기계 배출, 이거는 뭐 기준이니까 기준을 모르더라도 이 수식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 기계 배출은 이게 얼마라고 했죠? 기계 배출은 15m/s, 그죠? 15m/s 이하여야 된다고 했죠. 어디 나오나? 여기 나오네. 그래서 자연 배출은 2m. 그러니까 부력에 의한 속도죠. 2m/s가. 기계 배출은 15m/s 이하로 할 거. 이거 외울 때 이게 되게 좀 헷갈리거든요. 송풍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흡입, 이거 토출이죠. 그러면 이쪽에 덕트, 이쪽에 만약에 덕트가 있다. 그럼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몇 m/s 이하? 여기는 몇 m/s 이하? 15. 20. 아무래도 토출 측이 더 높겠죠. 흡입 측보다는. 그럼 얘가 만약에 급기 송풍기예요. 또는 배출용 송풍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배출용 송풍기다. 예를 들어서. 그 옥상이야, 옥상. 옥상에 토출 측의 덕트가 없어요. 옥상에 토출 측의 덕트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냥 배출 덕트의 유속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 그건 흡입 측이잖아요, 대부분. 토출 측이 없으니까. 그래서 15m/s라고 하면 의뢰, 배출용 송풍기의 흡입 측이구나 생각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얘가 유입 송풍기, 급기 송풍기예요. 그럼 급기 송풍기는 흡입 측이 있나요? 있죠. 대부분 지하 1층에 많이 설치되니까 그 5개에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덕트를. 그러면 얘는 15m/s, 여기가 20m/s 이하여야 돼요. 토출 유속이. 그 여기에 15m/s는 어디예요? 그럼 얘는 유입공기 배출 댐퍼죠. 유입공기 배출이니까 어디야? 여기라는 거죠. 저기 옥상에 있는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의 흡입 측 덕트의 유속이라는 거예요. 저 15m/s라는 의미가. 자, 수직풍도 상부에서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해서 강제로 배출한다. 자, 이런 경우. 소방에서 자연 배출은 없습니다.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유입공기 배출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입공기 배출하는 이제 이유는 알죠. 차압과 방열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승강기고 여기가 승강장이에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열고 여기 계단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바람을 막 이제 불어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 복도야. 복도 위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입공기 배출 덕트가. 얘가
이제 방화구의 관통본을 지나가면 이제 댐퍼를 설치하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복도가 작아, 너무. 여기 오피스텔이에요. 여기 한실, 여기 한실, 여기 한실. 3개실이 있어. 그럼 복도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유입공기 배출 댐퍼는 어디가 개방돼요? 제연이 기동되면 화재 층만 댐퍼가 개방되죠. 나머지 층은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닫혀 있다고 해도 누설 틈새가 있겠죠. 그러면 댐퍼의 누설 풍량이 어느 정도예요? 기준이? 방화문은 얼마예요? 방화문이 0.99, 댐퍼가 5 아니에요? 5 세제곱미터 퍼 미닛 곱하기 단위 면적.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댐퍼가 누설량이 많습니다. 방화문보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유입되는 풍량이 있겠죠. 여기 최적이 있을 겁니다. 또 일로 들어오는 유입 공기가 있겠죠. 그럼 이 유입 공기만큼 얘가 빼주는 거잖아요. 유입되는 공기만큼. 근데 여기 최적이 작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합이 걸려요. 이 배출되는 풍량이 높아가지고 유입되는 양보다 배출되는 양이 만약에 많다. 얘가 다 닫혀 있고 화재가 났지만 닫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유입 양보다 여기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 Q2가 더 크잖아요. 그럼 여기가 부합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 얘 문이 안 열린다. 문 안 열려요. 천하장사가 와도 안 열릴걸? 부합이 걸려가지고. 그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각 층에 댐퍼가 쫙 걸려있죠. 거기 누설량이 존재합니다. 그 누설량까지 고려해서 배출용 송풍기 용량을 산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 누설량 고려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합이 더 심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누설되는 풍량을 고려하지 않고 그 댐퍼로 빠져나가는 누설량을 고려해서 송풍기 풍량을 키우다 보니 부합이 생기고 피난 안정성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건물 저 벽면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배출구에 따른 배출. 자, 배출구를 이제 옥외와 벽면 요 사이에다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화재가 나서 배출구가 개방됐어요. 근데 마침 맞바람이 치네. 그럼 배출구가 어떻게 돼요? 옥외 풍압에 의한 실내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래요. 근데 얘는 배출을 하기 위해서 열려야 되는데 닫히래. 바람 분다고. 그럼 어떻게 돼? 화재 압력이 올라가겠죠? 문틈으로, 복도로, 계단실로 유입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최소한 배출구를 2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반대 방향 쪽에. 이 면하는 곳 반대 방향 쪽에. 그래야 한쪽이 닫혀도 한쪽이 배출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 설비에 따른 배출. 이건 거실 제한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거실 제한 설비가 없으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 외기 취입구 구조는 그러니까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와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이게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울산인가 어디 아파트가 좀 고층이다 보니까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보통 아파트 피난안전구역은 다 개방을 합니다.
제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왜? 특피 제한을 했는데 여기다 거실 제한을 또 해야 되잖아. 이 하나를 위해서. 그럼 다 빼. 완화 기준 있죠? 5개와 면하는 그걸 만들면 제한 설비를 빼준다. 근데 화재가 여기서 났네. 밑에 층에서. 얘가 외벽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수확되게 됐냐면 이렇게 연수확되게 됐어. 실제로. 진짜로. 여기 천장이 뭐야? 이게. 이거 다 탔어요, 천장이. 천장 타고 갔어, 불이 이렇게. 바람이 막 이렇게 부니까. 5개 취입구도 마찬가지죠. 화재가 났는데 보통 기계실이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저기 롯데타워는 기계실이 4개 있어요. 한 22층, 40층, 60층, 80층 막 이렇게 기계실이. 그러면 한쪽 면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서 외기를 취입해야 돼. 밖에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취입구가 여기 있어. 여기서 화재가 났는데. 그러면 취입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연기를 빨아서 다시 넣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취입구를 양방향으로 이렇게 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기준을 물어봤죠. 설치 기준을 물어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럼 그거를 좀 고민해봐야 돼, 공부하면서. 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럼 피난안전구역 문제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5개와 개방된 이런 형태의 밑에 층, 피난안전구역 밑에 층에서 화재가 나면 피난안전구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가 연기 감지기 넣어요. 그 덕트 안에다가. 양쪽에다가. 그래서 연기 감지기가 인제해가지고 이쪽을 닫아버리는 거지, 댐퍼를. 이쪽으로 연기가 들어왔네? 닫아버려. 이쪽으로 흡입하는 거. 여기다가 이거 연기 감지기 또 점검해야 되니까 점검구 뚫어놓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기준은 만약에 설치 기준을 내가 잘 모른다. 근데 뭐 그림 여기다 하나 그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기준이니까 요 기준을 하고 아까처럼 5개 취입구를 양쪽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양쪽으로 취입해야 된다. 그다음 제어반 기능을 물어봤어요. 제어반 기능은 뭐 이렇다. 감시 기능과 감시 및 조작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예비 전원 시험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감시 제어반이기 때문에 통신선을 써요. 제어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폐 기능이 있는 걸 쓰면 좋겠다. 자기 생각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줄이고 내 생각을 이제 써주면 이게 더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잘 못 써도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기술사가 되면 현장에서 어쨌든 적용할 거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 제어반 또 수신기가 단지 안에 만약에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이제 통신선을 쓰는데 차폐를 어떻게 하고 접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그럼 실제로 감리 나가면 다 합니다. 내가 감리 경험이 없어도. 왜? 그동안 고민했잖아요.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앞머리 따서 암기법은 다 만들어 놨어요. 암기법은 다 만들어 놨다. 근데 외우지 말아라. 참 아이러니하죠? 자, 2-4. 자, 위험물 제조소 높이, 담 높이, 방화상 유효한 담 높이를 이제 설명하고 계산해라. 그래서 요 그림 있죠, 그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이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2차 함수 그래프죠, 2차 함수. 여기가 A고, 답 높이. 얘는, 그럼 뭐예요? AX 제곱, B라고 해야 될까? B가 되는 거지. Y는 AX 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만큼 툭 튀어 올라왔네, 건축물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니, 여기다가 담을 설치하세요. 이런 거죠. 근데 난 참 이게 좀 그래. 웃긴 게, 제조소가 이 조건에 몇 미터예요? 담 높이가? 20m래. 여기가 20m예요. 20m. 그럼 얘가 40m라고 할게요. 50m라고 할게요. 근데 담이 얼마예요? 높이가? 2m야. 얘가 20m인데 담 높이는 2m야. 이렇게 2m. 어때요, 느낌이?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m라고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2에서 4m 사이잖아요. 최대 해봤자 4m예요. 최대 해봤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담이 20m인데 여기다 2m짜리 해봤자 이게 방어가 되냐 이거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법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담 높이 산정 방법. 자, P값이 있습니다. P값. 문학주죠, 문학주. 자, 문학주. 목조냐? 아니면 방화구조, 내화구조이긴 한데, 계구부에 방화문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여기에요. 이 건축물 요 면에 계구부가 있냐, 없냐. 또 없는 게 있어요? 다 있지, 대부분. 아파트 측면이면 몰라도. 일반적인 건축물이면 다 계구부가 있겠죠. 그러면 웬만하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P는 그냥 0.04. 계구부에 방화문 달아놓는 데가 어디 있어? 창문에. 응? 우리 집에 창문 있는데 방화문이 딱 설치가 돼 있어. 제주소가 저기 있어가지고 하냐고요. 응?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 법이.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죠. H, 건물의 높이가 요 그래프보다 작다. 그죠? H가 작잖아요? 요 그래프보다 얘가 PD의 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를 A라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건물이 요만하대요, 이렇게. 여기보다 작으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 2m를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건물이 높다. 이렇게 H가 계산했다면 더 높다면 요렇게 요 계산식으로 담 높이를 산정해라. 근데 최대 얼마다? 4m다. (4m로) 하고 이렇게 보강을 하랍니다. 소화 설비로. 그러면 한번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담 높이를 2m로 하고 1m로 계산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20m인데 과연 얘가 효용성이 있냐 이거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기준에 면제 기준이 있어요. 방화상 유효한 담을 면제시키는 기준이 있어. 뭐예요 그게? 이 제조소의 요 담이 내화구조. 창이 없고 내화구조이면 얘 안 해도 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 다 이렇게 하겠지. 내가 사업주라면. 내가 여기다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려면 이게 내 땅이어야 돼, 여기까지가. 아니면 남의 땅에다 지어놓고 매월 임대료 줄 거예요? 여기 내 땅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질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현실적인 좀 문제죠.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론은 이렇고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 법인지 아닌지는. 근데 거기서 이상한 게 네. 아니 저 PD 제곱 플러스 A잖아요. 네. 그럼 당 높이가 A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 기준이냐 이거지, 내 말은. 아니 그래프상으로는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그죠? A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그냥 외우려고 접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죠. 계산을 했더니까 계산값이 56m가 나왔어, 이게. 그래서 H, 건물 높이보다 산출제 수치가 이제, 건물 높이가 작으니까, 2m로 한다.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끝났나요? 아니구나. 남았네. 2-5번. 자, 열반응 시험이 몇 회 나왔었지? 하여튼 나왔습니다. 120 몇 회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열반응 시험은 지금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실험실에다가 얘는 이제 표준 반응형. 얘는 이제 조기 반응형. 그래서 샌드 버너를 놓고 헤드를 15cm 간격으로 5개를 쫙 설치해요. 여기도. 근데 이제 수평거리가 좀 멀죠. 얘는 조기 반응형, 얘는 표준 반응형. 그리고 천장부 중앙에 물이 채워진 스프링클러 헤드. 그러니까 물은 채워져 있어. 근데 압력은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개방되면 물이 그냥 쫄쫄쫄 흘러요. 그래서 개방됐구나. 그러니까 개방 여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물을 채운 이유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개방이 됐어요. 개방이 됐어. 뭐 다른 문제가 없을까? 이 시험을 통해서 성능을 만족했어요. 시험이 이러니까. 5개가 다 개방돼야 됩니다. 하나라도 개방 안 되면 안 돼요. 5개 설치하고 다 개방돼야 됩니다. 측벽형도 마찬가지고. 그럼 개방되면은 열 반응 시험 그 헤드에 솔드 콜더링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냐 이거지. 응?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여기 시간도 있습니다. 작동 시간. 표준 반응형, 조기 반응형. 시간도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230초라고 하면 안 돼? 231초는 뭐야? 여기 189초는 뭐냐고. 190초 하면 안 되냐고, 이걸. 외우기 어렵게. 그잖아요. 75초는 그나마 이해가 돼. 요거 1초를 좀 여기다 하나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여튼. 자, 고려사항으로 그래가지고, 실화재 시험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폐쇄형헤드의 아주 개방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콜드 솔더링, 그러니까 감열체가 다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보는 거죠. 지금 이 열반응 시험이란 게. 근데 실제 저성장 화재 조건에서 화재를 제어하고 진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개방은 됐어. 헤드가 저성장 화재에 나서 개방은 됐는데 얘가 터져가지고 저성장 화재를 껐는지 안 껐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방이요, 앞으로 실물 화재 시험 있죠. 이게 점차 도입이 계속 될 거예요. 실물 화재 시험. 아까 유효성 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계 유효성 확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그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그 똑같은 구조의 모형이더라도 수직 높이를 고려하자는 얘기지. 얘도 모형이더라도 시험실 안에서 좀 불 질러놓고 쏴보자 이거예요. 그냥 헤드의 개방 여부만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압력 걸어놓고 살수밀도 고려해가지고 해보자.
자, 헤드의 유지 관리. 이게 우리가 유지 관리가 되나요? 실제 헤드를 설치했어. 누가 이거 화재 나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야. 내가 확인했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야.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걸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것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NFPA 같은 경우는 포호 소화 설비도요, 유지 관리 기준이 있어요, 따로. 스프링클러도 유지 관리 기준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좀 부족하다는 거지. 자, 2-6번. 자,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가, 나 이거 좀 그런데, 이게 5월 첫째 주 수업할 때, 간이 스프링클러 이제 안 나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시험에 나온 거야, 이게. 뒤통수 한 대 맞았네,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올해 12월 1일부터 이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주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디예요? 이제 연립주택과 이제 다세대예요, 다세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 근데 빌라에 얘가 다 들어가요. 앞으로 올해 12월 1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부터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감리원도 부족해요. 예전에는 주택 감리 안 했어요. 왜? 소방 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자탐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감리원이 제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해질 것 같아. 아니, 소방결사 현장은 아니지만 일반 현장이잖아요. 감리원이 이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다음 상수도 직결형 어떻게 하냐. 이게 설치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급수 차단, 개폐 표시형, 체크, 압력, 유수검 장치, 시험 밸브 이렇게 순서로 해라. 그래서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좀 뭐랄까 이 급수 차단 장치에 대한 좀 말이 많아요. 급수 차단 장치. 그 계량기 보시면 계량기가 있고 거기에 수도꼭지 이렇게 있어요. 또는 앵글 밸브가 달린 것도 있고 볼 밸브 달린 것도 되게 많아요. 다양해. 근데 이 급수 차단 장치 이후에 지금 소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간이 스프링클러가. 그러면 급수 차단 장치를 잠그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급수 차단 장치를 잠그면은 이거 잠그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를 좀 수리하기 위해서 잠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여기서 따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급수 차단 장치 전단에서 그러니까 계량기가 있고 급수 차단 장치 이제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따가지고 간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급수 차단 장치 만약에 여기서 계량기와 개폐 밸브 여기서 만약에 간이를 딴다 해도 어차피 여기다가 개폐 밸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유지 보수용으로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개폐 밸브 있잖아. 네.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얘는 이제 개폐 표시형이야. 개폐 표시형. 왜 개폐 표시형? 얘가. 그러니까 여기 후단에서 땄냐, 여기 전단에서 땄냐, 어쨌든 개폐 밸브는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 개폐 표시형 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도 개폐 표시형 하면 안 되나? 그래도 되잖아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야? 하여튼,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 직결형으로 하는 경우 항상 기준 압력 방수량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항상이에요, 항상. 1년 365일. 아까 동파 얘기하셨죠. 동파가 나면 이게 못 써요.
계량기 일단 2차 측에서 따잖아요. 동파가 나면 못 써요. 그죠? 그러니까 급수 차단 전단에서 따냐 후단에서 따냐는 둘째 문제야. 어떻게 보면. 아니 급수 차단 장치를 잠그면 우리가 물을 못 쓰잖아요. 당장. 누가 잠궈 이걸. 평상시에 뭐 잠그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 이걸. 자, 개폐 밸브 구조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이에요. 성능 인증 나오는 구조. 뭐 공통 구조가 있고, 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뭐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닫혀라 열려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 아시죠? 게이트 밸브. 그 디스크가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몰라도 그림 하나 그려놓고 게이트형 또 밑에 뭐 있어요? 버터플라이형. 뭐 복합형은 몰라도 두 가지는 쓸 수 있잖아. 그죠? 게이팅하고 버터플라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내용은 뭐라고요? 외우지 말아라. 얘기했습니다. 외우지 말아라. 그러면 왜 간이 스프링클러를 물어봤고 설치 순서를 물어봤고 개폐 밸브를 물어봤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거를. 이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간이 스프링클러를 물어봤는데 뒤에 개폐 밸브를 물어봤지? 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급수 차단 장치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키 포인트가. 그래서 고려사항에다가 이걸 쓴 거예요. 급수 차단 장치 작동 표시를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전단에서 뭐 따자 이런 거보다는 얘가 작동 표시만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작동 표시가 되려면 뭘 설치해야 돼요? 감시 제어반이 또 따라와야 돼. 그리고 어차피 개폐 밸브가 개폐 표시형이면 감시 제어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빌라에 일단 수신기는 들어가니까 수신기를 복합형으로 쓰면 돼. 수신기를 복합형으로 쓰고 거기 이제 자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파가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패스 배관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계량기인데 얘가 동파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 바이패스를 이렇게 따자는 얘기거든요. 제 말은. 근데 이제 이걸 악용을 하겠죠. 왜? 이건 돈이잖아. 평상시에 얘를 안 쓰고 여기를 열어놓고 쓸 수 있잖아요. 네, 뭐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얘는 뭐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데 이 동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계량기 동파를 어떻게 할 거냐. 하여튼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동파 안 되게 잘하면 돼. 동파 방지 조치를 근데 어떻게 할 거냐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다 조사하고 되겠는데요. 동파 방지 해놨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다 조치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건축물은 설치가 안 되겠죠. 기존 건축물도 다 열어서 알바하는 사람들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요 소급 적용될 것 같아. 이게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빌라를 짓는 데까지 몇 년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기존 건축물을 부시고 다시 빌라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법이 있으나 마나한 거지. 앞으로 이거 소급 적용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이 법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동파. 뭐 새로 신축 건축물이야 다 조치를 하겠지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지난해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 그 계량기 지금 전사 중급 차단밸브 전단에 이제 그 수원이 그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그 계량기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주변 그 건물 주변에 혹시 그 소화 용수라든지 소화전이 들어와 있는 별도. 근데 이거는 수 있는 별도 조항 같은 거 없어요. 현재 없고 이거는 뭐예요? 내 집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내가 쓰는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났지만 내가 쓰는 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물도 어떻게? 계량기, 그러니까 그 메인 배관에서 따가지고 계량기 설치하고 우리 단지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계량기 2차 측에서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돈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계량기가 지금 되게 중요한 좀 이슈 포인트가 됐어요. 계량기가. 그리고 동파, 안 고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파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소급 적용됐을 때 이거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급수 차단 장치를 계량기 전단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량기 전단에도 있고 후단도 있어요. 왜? 계량기 수리할 때 얘를 다 잠그고 하거든. 아니면은 한번 생각해서 빌라 저기 우리 집 그 앞에 도로변 그 밑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집 빌라로. 그럼 거기 메인 배관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집은 뭐예요? 계량기 하나로 쓰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 전체가. 그러면 저 밑에 맨홀을 뚜껑 열고 거기 계량기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 빌라도 있어요. 다세대 빌라가 너무 좀 조그만데 이런데. 그러면 거기 2차 측에서 이제 따가지고 하는데 보통 각 세대이기 때문에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메인 배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겠지. 계량기 2차 측이면 되니까. 그래서 차단, 그 급수 차단 장치가 어디에 있냐는 저는 좀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단지 이게 잠겼냐, 안 잠겼냐 확인만 되면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럼 그 별도로 단독으로 가나요? 그 작동 표시 개폐 상태. 그렇죠. 집집마다 개별로 가겠죠. 왜냐면 얘가 집집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제 집집마다 또 뭐 도시가스를 쓸 수가 있고 여러 개 하면 그 가스 자동 차단기도 따로 있거든요. 네. 그거랑 같이 이렇게 복합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내 생각에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랑 관련된 또 다른 시스템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고민을 통해서 내 어떤 개념을 잡고 소방에 대한 이런 이론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거든요. 가스가 하여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세요.